트럼프가요, 북한의 핵을 이렇게 저지할 4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북한은 중국이 없이는 유지가 될 수 없는 국가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지시키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문제 이외에도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막대하죠. 그 다음에 중국의 최근에 그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영토 분쟁, 또 더 나아가서 환율 조작국 같은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손에 쥐고 시진핑과 맞짱을 들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미국의 한 해 무역 적자 규모가 8천억 달러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과 이렇게 관련해서 나오는 것은 한 270억 달러 정도고요. 이 중에서 3,500억에서 4천억 달러 정도가 중국과의 무역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는 이 8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 중에 그 중에서 절반쯤이 중국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를 위해 중국의 환율 조작, 덤핑을 통한 무역 흑자를 중단하고 미국 물건은 더 많이 사라고 할 건데 중국이 쉽사리 여기에 따라오지 않으니까 북한 문제를 슬쩍 올려서 중국을 더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진핑이 당장 미국과의 무역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를 더 매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에도 접근하고 남중국해와 관련된 중국의 이해관계도 압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제재안을 더 강화해 가면서 그 중에 핵심이라 할 중국의 문제도 깊이 거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북한과의 거래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특히 중국의 은행이나 기업에 대한 압박이 있을 거라 이렇게 보이는데요. 트럼프는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이 북한을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제적 타격 문제인데요. 북한의 핵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미국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시기를 미국은 2020년까지라 이렇게 봤는데 그때까지 북한이 핵무기 한 100개쯤을 만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서 머지않아 그 시간이 한 2년 이상 단축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압박하는 작전,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서 하는 작전, 두 가지 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선제 타격이나 폭격 등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거론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위태로운 핵무기 시설보다는 미사일이나 미사일 발사대 등을 타격하는 제한적 타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북한의 ICBM 발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런 군사적 옵션은 결국은 군사 충돌, 전면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라도 쉽게 하지 못할 거라고 저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부분은요. 김정일을 트럼프가 미친 자식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반면에 그를 못 만날 이유도 없다라고 선거기간 동안에 했는데요. 제3국 정도에서 김정일을 만나서 빅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아니고 김정은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등에 김정은을 초청해 놓고 시진핑, 푸틴의 중재로 마지 못하는 척 하면서 김정은과 이렇게 만나고, 또 트럼프는 평생을 딜을 해온, 오죽하면 거래 기술, 그러니까 아트 오브 딜이라는 책을 썼겠습니까? 이런 거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를,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숨에
깜짝 놀랄만한 빅딜을 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직접적인 양자 협상보다는 이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진행되어 가는 양상 속에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중국과 북한을 또려내는 방식의, 중국이 쉽사리 미국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중국하고는 끝없는 소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북한을 중국에서 떼놓는 식의 이런 이 양자 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중국의 중재에 따라서 핵을 순순히 포기를 이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은 동결을 한다거나 미사일을 갖다가 더 이상 실험을 안 한다든가 이런 정도에서 중국의 중재로 미국과 이런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둘 사이가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 북미 간의 직접적인 딜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은 관계가 좋아지거나 안 그러면 극단적으로 미중 간의 관계가 나빠질 때 두 가지 케이스에서 극적인 협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군사적인 어떤 대응 같은 위태로운 언급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것이 쉽게 실행이 되지 않고 협상으로 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서 김정은이 트럼프의 협상의 틀, 즉 트럼프가 협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하고도 협상을 하는 건 아니죠. 협상이라는 것은 항상 협상을 했을 때 내가 적어도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라는 범주 안에 들어와야 협상이 되겠죠. 그런데 김정은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은 그 대상 안에 안 들어가 버림으로써 트럼프의 강경 보복을 자초할 가능성도 역시 크게 남아 있습니다. 자, 북한은요, 어제 ICBM이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발사될 거라고 위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의 침식인 21일 직후에 한 2, 3일간 안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북한 대변인은 미국이 마감 단계에 이르는 우리의 ICBM 시험 발사 준비를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런 ICBM 로켓의 개발은 미국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정적 위협에 대응하는 자의적인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주일 전에 김정은이 ICBM 발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이고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도 계속 추구할 거라고 말한 지 지금 일주일 만에 곧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은 지금 나름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마이웨이 내 갈 길 간다라는 신호를 미국 측에 보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조기에 핵과 미사일 발사 능력을 김정은이 한층 높여 놓으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에 따라서 한국 조기 대선 전까지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그러면 1월 10일부터 한국의 조기 대선이니까 6월 초 사이에 북한은 계속 도발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김정은은 미국의 대북 정책 수위를 봐가면서 대응 강도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할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미 내부에서 김정은이 권력 안정화나 장악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은 자신들의 과학기술적인 능력을 극대화시킨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능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미국과 중국이 자기들에게 끌려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월 16일 날 김정일 생일날 쯤 그때 직후에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쯤에서 1단계를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2월 16일 사이에 1단계 도발을 하고, 또 그 이후에 3월달, 4월달 이럴 때 북한의 내부 행사가 많죠. 쯤에 맞춰서 2단계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자, 김정은 지금 신이 났는데요. 요즘 한국은 엉망이 되어버렸지. 또 일본과 한국 관계도 망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는 자기가 조금만 도발을 하면 전쟁은 할 리 없을 것이고 결국은 자기하고의 협상을 하러 놓을 건데 그걸 빨리 앞당기려면 핵과 미사일 기술이 더욱더 정교해지는 것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한국이 참 큰일인데요. 황교안 대행이 트럼프 취임 때 축하 서한 보낸다는데 이게 무슨 뭐 트럼프 취임한다고 누가 갈 형편도 안 되고 나라 꼬라지가 참 엉망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트럼프가 운을 뗀 경제정책이 미국을 더 깊은 침체로 몰고 갈 거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펠퍼스 교수는 시카고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의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가 결국은 세금은 깎아주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면 공공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 경우 이 신용 부족과 깊은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 즉 미국의 이 국가 부채 위기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1조 달러, 1205조의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소득세율을 39.현행 6%에서 33%로 법인세는 35%에서 15%로 이렇게 하한 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펠퍼스 교수는 또 트럼프의 특정 기업 때리기에 대해 혁신 과정에 못을 박으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형태를 시장에 대한 간섭으로 규정했는데요. 저는 트럼프가 세금을 낮추고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부분이 미국의 국가 부채를 감당 불가하게 늘어나서 나중에 시한폭탄처럼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절한 우려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트럼프가 기업들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혁신의 못을 박는다. 아무리 혁신하면 뭐합니까? 국민들을 일자리 다 없애고 나라가 무역 적자를 갖다가 엄청나게 보도록 만들면서 기업들만 혁신하면 기업주들 배만 더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투자자들하고요. 이런 종류의 혁신을 기업의 혁신은 국경을 넘어서서 마치 무한정으로 용인이 될 것처럼 하는 이런 교수들의 시각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에 비춰보면 보호주의와 정부 간섭을 확대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혁신을 방해할 거다. 아니 혁신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혁신이 잘 돼가지고요. 로버트가 세상에서 모든 시중을 닫는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사라진 사람들이 굶는다면 그런 혁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트럼프가 GM이나 포드, 도요타 등을 갖다가 일자리 미국 밖으로 못 빠져나간다 라고 비판한 것과 그 다음에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등의 비행기 정부 납품가가 높다고 비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카고대의 로저 마이어슨 교수도 미국 우선주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는데요. 마이어슨 교수는 전임 대통령들은 과거 대규모 재정 적자를 미국의 국채를 외국이 매입함으로써 버틸 수 있었지만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외국인이 미국 국채를 살지 보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트럼프가 부채를 많이 늘리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니까 그 나라 정부의 신용이 떨어지니까 그 나라의 달러라는 화폐나 미국의 국채가 빚이 많은 나라의 휴지로 만든 종이로 만든 이런 국채 정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국채가 휴지가 될 만큼 그렇게 빚을 많이 늘리겠습니까? 프린스턴 대학의 앵거스 디턴 교수, 이분은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중국과 날로 악화되는 관계의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중국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맞는 가운데 트럼프의 승리로 미국이 중국에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미국한테도 위험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고요. 콜롬비아 대학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패널 토론을 종합하면서 트럼프가 제시한 정책들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상호 관계는 신뢰와 믿음에 기초해야 되는데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일 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 스티글리츠 교수는 위기는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금융위기를 분석한 책을 썼고요. 이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로버트 실러 교수는 일종의 그 심리가 경제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잘 분석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유일하게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았는데 나는 태생적인 낙관주의자로 얼마나 나빠질지 추론하지 않겠다 했는데 경제학자들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에 좀 좌파든 우파든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유시장 경제와 비교 우위, 절대 우위를 갖다가 선호하고 자유무역을 선호하면서 전 세계가 글로벌리즘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가진 자들의 이득, 즉 자본가, 투기가 또는 이 무슨 혁신 기업가 이런 사람들의 이익에 봉사해 왔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가 되어서 자기들 경제 이론과는 다른 보호무역과 국내 일자리를 창출을 강조하고 공공투자를 강조하니까 부채 급증, 경기 침체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왜 2008년 금융위기를 막지 못하고 그 지경을 이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